아버지의 연명치료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젠 아버지 당신의 문제가 아닌 우리 가족의 문제였다. 우선순위가 바뀔 정도로 생활고가 압박을 해왔다. 아버지의 병원비가 눈처럼 불어났을 때 형의 선택은 사채였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서운교 작가님의 단편 소설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 작품은 서운교 소설집 미디어 파사드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작가님이 쓰신 작품은 제 채널에서 여러 작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백치미, 자이언트, 앙숙, 애딴집, 지금은 방꽃 필 때 등이죠. 다 들으시고 나서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은 감동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얼음장은 두꺼웠지만 투명했다. 강물 속 바닥에 몽글몽글 모여있는 돌멩이들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허겁지겁 얼음 위를 걸으며 그를 따라갔다. 공기층과 수면 사이 두꺼운 얼음이 경계가 되어 물 아래에서 나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숨을 헐떡이며 얼음 아래로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그의 입과 코에서 공기방울이 보글보글 튀어나와 뒤로 흘러갔다. 형, 그쪽이 아니야. 뒤쪽으로 와. 구멍은 반대편이라고. 그러나 그 소리가 들릴 리 없다.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공기구멍을 찾지 못한 형은 자꾸만 구멍이 난 곳과 반대 방향으로 떠내려갔다. 형은 얼음 속으로 빠져든 바로 그곳에서 한참을 벗어나 있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치 겁을 지난 듯 눈앞이 빙글빙글 돈다. 형의 폐 속 산소 잔량이 부족해진 듯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부릅떴다. 쩡쩡 얼음이 울리도록 발을 굴렀다. 그러나 형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급했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불렀는데도. 안 돼! 뒤돌아가! 돌아가라고! 이 등신아! 방향을 틀어 구멍이 난 쪽으로 가려 해도 형은 이미 자신을 제어할 기력도 정황도 없는 듯 했다. 그의 목소리는 물을 투과하지 못했다. 거기엔 얼음이라는 경계가 분명히 우리를 떼어놓고 있는 듯 했다. 꿈이었다. 형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오랜만이다.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두 볼 가득 보고처럼 부푼 입, 흰자위가 드러난 엄청난 크기의 눈, 잔물결에 흔들리는 해초처럼 날리던 머릿결, 무언가 말을 하려던 입의 움직임.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잠시 뒤역에 머문 열차가 다시 송충이처럼 슬금슬금 기어가더니 속력을 내어 역사를 빠져나갔다. 열차표를 아무렇게나 던지고 개찰구를 나왔다. 입구에 마중을 나와 있던 사람들과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반갑게 만나는 모습이 낯설기만 하다. 나 아닌 그들의 일상이 역을 빠져나와 지하상가와 연결되는 지하 계단으로 내려왔다. 찬 겨울바람이 지하도 안쪽에서부터 헤오리 치듯 휘감아오자 그는 낡은 외투깃을 올렸다. 가방을 메고 지하상가로 가로질러 갔다. 따스한 난방기류와 외부의 찬 공기가 뒤섞이는 지점에 잠시 망설인다. 오늘 밤은, 아니 오늘부터는 어디서 숙식을 해결해야 한단 말인가. 암담했다. 수중엔 이미 어제 저녁 피가 지어준 돈의 절반 정도가 빠져나가고 없었다. 어젯밤엔 싸구려 여인숙에서 자고 라면으로 아침을 때웠지만 이제 그의 수중엔 단돈 10,000원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점심을 건너뛴 탓인지 피로와 함께 또다시 위장이 옥죄어 왔다. 두 손으로 힘껏 짜내는 것 같은 두통과 사방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 날카로운 통증이 번갈아 이어졌다. 식은땀이 흐르자 그는 발길을 되돌려 다시 역사 안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지상으로 오르는 계단어기에 70도 각도로 고개를 숙인 노인이 한 손에 모자를 들고 서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마주치던 동전 2개를 꺼내 노인의 모자 속에 집어넣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다. 왜 하필 뒷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자신도 답을 몰랐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이 어쩌면 그의 방황을 더 부채질하는 듯 했다. 자정이 지난 시각 대합실이 잠기자 셔터가 내려진 지하상가 벽과 벽을 사이에 두고 수많은 노숙자들이 저마다 바람이 덜 몰아치는 곳을 찾아 모여 있었다. 박스와 신문지 조각들 그리고 그 옆으로 뒹구는 소주병들. 그는 자리조차 잡지 못한 채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다. 할 수 없이 그들이 모여있는 구석진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기로 했다. 그러나 앉기도 전에 잠시 몸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빈 공간으로 끼어드는 그에게 술 냄새를 풍기며 내뱉는 온갖 욕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다. 튕기듯 그 자리에서 밀려난다. 난감했다. 빈 곳이라야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아래쪽에 있었지만 매서운 칼바람이 밀려드는 그곳엔 차마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다 그런 거요. 이곳에도 나름 규칙도 있고 텃세도 있고 하지. 광고판이 있는 약간 움푹 들어간 곳에서 한 노인이 그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있던 몸을 옆으로 틀어 공간을 만들어준다. 아, 서 있지만 말고 빨리 앉아. 쫓겨나기 전에. 그는 겨우 자리에 앉았다. 난 몇 번 당신을 마주치곤 했는데 아니 내가 당신 뒷조사를 한 건 아니고 여기선 신입을 금방 알아본다는 말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처음엔 며칠 아니면 몇 달, 그러다 계속 머무는 사람들도 있지. 아 참, 낮엔 고마웠소. 네? 무슨? 노인이 동전 2개를 꺼내 보인다. 아, 그제서야 생각이 떠올랐다. 낮에 지하계단 입구에 서서 돈을 구걸하던 노인이었다. 얼른 자리 깔아. 밑이 차서 오래 못 누워있어. 그래도 새벽에 대합실로 가기 전까진 별 수 없지 뭐. 콧수염이 제멋대로 자라나 있었다. 노인이 콧수염을 손으로 부비며 침낭 끝을 잡아당긴다. 함부로 자란 수염과 머리카락을 빼면 준수한 얼굴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노인은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맞은편 구석에 모여 술판을 벌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었다. 술 한잔 할겨? 추울 텐데. 노인이 주섬주섬 가방 속에서 먹다 남은 소주병을 꺼내든다. 문득 오늘 아침 기차를 타고 오면서 사둔 훈제 오징어가 생각이 났다. 안주는 이걸로 하시죠. 낮에 지하상가 쪽에서 느꼈던 지독한 의의 통증이 밀려올 것만 같았지만 그는 노인이 내미는 술잔을 받아 입으로 털어넣는다. 노인이 오징어 한쪽을 쭉 찢어 한쪽으로 넘겨놓고는 다리 쪽을 찢어 그의 입으로 넣는다. 그때 어디선가 낯선 사내가 다가왔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그리고는 노인이 찢어놓은 오징어 한쪽을 들고는 말없이 다른 곳으로 사라진다.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런 사내를 무시하고 있었다. 나를 부도맞게 한 장 본인이지. 물론 저 친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지만 도망 다니다 이곳으로 흘러 들어온 얼마 뒤 저놈이 보이기 시작하더군. 처음엔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피차 불쌍한 인생들이니 원망한들 못하겠소. 운명이고 숙명이니 뭐. 그런 시답잖은 얘기는 이제 하고 싶지도 않소. 노인이 피곤한 듯 자리에 눕더니 이내 코를 골기 시작한다. 72이라던 그의 나이 때문인지 더욱 쓸쓸해 보였다. 문득 오늘 아침 피가 한 마지막 말이 떠오른다.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그리고 내가 한 말 잘 생각해봐. 그런 기회 얻기도 쉽지 않아.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의 자네 상황으로 보면 그건 행운이야. 꼭 연락하기 바랄게. 피는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내밀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그가 할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형 대신 매일 그에게 달려드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하루라도 편히 발 뻗고 지낸 적이 어디 있었던가. 그럼에도 그는 선뜻 피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피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이기 싫어 해장국을 허겁지겁 입으로 떠넣었다. 눈물 한 자락이 툭 하고 국 속으로 빠져들었다. 운명, 과연 숙명이란 게 존재하는 걸까? 아버지와 형의 죽음도 운명이었을까? 새벽이 되자 사람들이 불이 나게 가방을 챙겨 들고는 온풍이 나오는 대합실을 향해 간다. 그는 다시 시작되는 통증 때문에 겨우 자리를 정리했을 뿐 지하 통로 중앙에 있는 대리석 의자에 한참을 기대어 있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이 지겨운 통증은 밖엔 아직 거치지 않은 어둠 속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따스한 온풍이 쏟아져 나오는 태압실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밀물처럼 왔다 썰물처럼 사라진다. 그는 꼼짝도 않고 등받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기차 출발을 알리는 전광판에 가까운 앞쪽 자리에는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뒷좌석엔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들 몇몇이 자리를 잡고 앉아 꾸벅꾸벅 졸거나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곳, 서점과 음식점이 맞닿은 코너에 낡은 털모자와 때가 반지르르한 노인이 다리를 펴고 앉아 힘에 겨운 듯 퀭한 눈으로 지나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그에겐 이제부터 이들 모두가 낯설지 않아야 한다는 숙제만이 남은 듯 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다. 형! 그는 그때 사라졌어야 했다. 그들이 살던 아파트에서도 30여 년을 살아온 그 도시에서도 지난 삶은 그렇게 영화처럼 흘러갔다. 결코 해피엔딩이 아닌 짙은 터널 속에 묻힌 채 영원히 캐내지 못할 무서운 중력으로 그의 가슴을 눌러왔다. 형의 익사사고가 있던 것도 그 무렵이었다. 아버지와의 지루한 게임, 그런 게임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세였다. 형과 그는 실격패라도 당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은 흡열판처럼 한 번 붙은 이상 절대로 떨어질 줄 몰랐다. 루게릭병, 그리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형이 한 달 동안 번 봉급은 고스란히 그와 아버지의 병수발과 병원비로 투입되었다. 아버지는 지독한 구두쇠였는지 모른다. 두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으니 마이너스성 유산이었다. 형은 지쳐갔을 것이다. 형의 나이 38, 5년간의 간병. 그래도 형은 그에게만은 절대 복이란 걸 몰랐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는 너의 길을 가야 한다. 복이란 타의에 의한 것인 줄로만 알았다. 왜 그랬을까? 가족과 그 자신의 자기 체면이라기엔 지금 생각하면 그의 건방이
도를 넘은 듯 했고 고집이라 하기엔 자신을 너무 모른 탓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족들이 그에게 가졌던 기대치에 스스로 끌려갔는지도 모른다. 자신도 없었으면서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법고시는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대학 졸업 후 8년째였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은 그가 3번째 고시 시험에 낙방을 한 직후였다. 덜컥 겁이 났다. 어느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그들이 살던 집의 낡은 대들보, 허물어진 담조차도 그들의 재산이 아닌 차용이 되었다. 전세 생활은 아버지가 회사 생활을 하시던 그때부터 형과 그가 태어나던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어 어머니가 그 중심에 서서 조금씩 모은 돈을 처음으로 야금야금 헐어내기 시작했고 맨 마지막에 찾아온 자궁암은 전세금을 모두 절단을 댄 것도 모자라 어머니를 기어이 하늘로 보내고 월세방으로 쫓겨나고 나서야 끝이 났다. 아버지마저 쓰러지자 형은 일찌감치 가장이 되어 있었다. 가시방석이었다. 그때 당장이라도 그가 취직을 하는 게 옳은 길이었다. 그러나 30 중반으로 치닫는 나이 그리고 복권처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를 막았다. 형의 기대치가 거기에 합세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집안을 다시 세워야 한다. 아버지의 연명치료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젠 아버지 당신의 문제가 아닌 우리 가족의 문제였다. 우선순위가 바뀔 정도로 생활고가 압박을 해왔다. 아버지의 병원비가 눈처럼 불어났을 때 형의 선택은 사채였다. 형, 이건 도박이야. 난 아버지도 너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간신히 집에서 쫓겨날 울기는 면했지만 공부는 이제 무용지물이었다. 어딘가로 나서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앞에서 덜컥 겁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다. 사흘을 기다리던 끝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해 12월 31일이었다.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반지하 단칸방을 무너뜨릴 듯 소란을 부리던 지독한 홍역은 순전히 그의 몫이었다. 아버지는 그런대로 산소호흡기 없이도 며칠을 버티고 계셨다. 아버지의 저 끈질긴 버팀도 운명이란 말인가. 시작은 알아도 끝은 알 수 없는 운명이란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살아야 하는 것. 형은 보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그날 또 아버지는 자리에 누워만 계셨다. 아버지 곁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죄책감. 글쎄 그것을 느꼈던가. 그에겐 단지 짐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건 일종의 유기였다. 묵인을 넘어선 유기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현실에서 그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 3달 동안 그에게 닥친 시련은 35년을 살아온 세월보다 더 혹독했다. 아버지의 죽음과 형의 실종, 사채업자들의 독촉으로 풍지박산이 난 살림,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달랑 남은 내 본뚱이 하나. 이것을 운명이라고 해야 하나? 왜 운명이란 모두가 예측하는 것과 다르게 다가오는 걸까? 처음 사시에 도전할 때부터 그는 자신을 확대 해석했으며 그건 자신만만했던 도전 3년차까지 이어졌다. 그동안 그를 지켜본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의 합격을 당연한 기결로 미리 연결짓고 있었다. 3년이 지나자 그는 그런 구름옷을 벗고 한 단계 아래로 내려섰다. 그건 자신감을 놓친 두려움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은
땅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뿐. 아니다. 그에겐 그럴 용기조차 없었다. 허세고 허구였다. 대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하고 싶었다. 부와 명예를 함께 지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걸 상상이라도 해보았는가.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다. 어디야? 왜 그렇게 소식이 없었어? 내가 자네 전화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일주일 뒤 처음으로 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나무라는 목소리는 차츰 설득에 가까운 말로 이어졌다. 지금 자네 처지에 찬밥 더운 밥 가릴 게 뭐 있어? 평생 신용불량자 신세로 살아갈 거야?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봐. 그의 말이 귓속으로 철사처럼 파고들다가 이윽고 먼 동굴 속 울림 같은 소리로 퍼지더니 마침내 피의 목소리는 솜사탕처럼 달콤해진다. 그러나 그에겐 마치 한밤중 초원에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다. 피의 목소리는 한동안 이어졌다.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러나 재고의 여지도 없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피의 말은 단호했다. 그래, 이 지긋지긋한 노숙자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 의식주 중 지금 당장은 빵이 필요했다. 전화를 걸고 3시간 뒤 그는 피가 전해준 약속 장소인 역 맞은편 오래된 3층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2층 다방안은 마치 시공을 거슬러 30년 전과 같은 모습이었다. 반질거리는 군청색 커버 위에 담뱃재로 뚫어진 듯 까만 흠집이 보이는 의자에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색 양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다방으로 들어왔다. 이 서경씨 되시죠? 운명이란 길이 아니다. 그건 방향일 뿐이다. 48% 경사의 융프라우 산맥을 오르는 톱니바퀴 열차, 3천여 미터 높이의 필라투스 쿨론까지 오르는 열차를 타고 알프스를 오르는 순간을 떠올려보라. 그건 삶의 뒤안길을 쫓아가는 것이지 앞서가는 건 결코 아니지 않은가. 길에 이정표가 붙어있든 말든 내가 그 이정표를 따라 가든 말든 방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된 그대로다. 궤도를 이탈해도 그 이탈 자체는 운명이 아니라 단지 내가 가려한 그곳이 운명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운명이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뒤안길을 쫓아가는 것일 뿐이다. 비록 도중에 낙오를 해도 그래서 잠시 뒤처지거나 아예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를 하더라도 낙오나 포기 자체가 운명은 아닐 것이다. 그건 대세론이다. 사소한 일상의 길라잡이, 망망대해에서 우연히 본 먼 목적지, 그 항구의 등대 불빛,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운명이지 가는 도중에 암초에 부딪히거나 폭풍을 만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운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국내 굴지의 제철 제강 업체인 G그룹의 후계 구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본 방송국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G그룹 관계자는 올해 연말쯤 현재 장남인 박재선 상무에게 경영권을 전부 이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올해 만 85세인 박 회장은 일선에서 후퇴하고 사실상 2세 경영 구도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유학 중이던 박재선 씨는 지난 일요일 귀국했으며 곧 회사에 출근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틀 동안 수십 번도 더 보았던 녹화 화면이 또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활발한 모습의 화면 속 남자. 그의 눈매가 매우 날카로워 보였다. 키 172cm 정도의 다소 야인 모습. 그는 화면 속 남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다. 외모는 물론 체격까지. 사내는 약 10분 정도 영상을 보여준 뒤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내는 둘만의 구도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듯 당당했다. 왜 내가 그의 대리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자세한 것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회사 직원들은 물론 외부 사람들도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녹화 화면으로 보았듯이 최대한 그의 제스처, 행동, 외모까지 흡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결코 이 비밀이 밖으로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오. 기간은 한 달이 될지 혹은 그 이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알겠소. 근데 혹시 비와는 어떻게 되는 사이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석영 씨, 너무 많은 것을 아시려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혹은 그 이상이 될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 이후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일이 끝나면 당신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사례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도 이유가 필요한가요? 그렇게 그는 G그룹 후계자 박재선의 대리인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드레스룸 입구 스탠드 옷걸이에는 양쪽 면을 가득 채운 럭셔리한 옷 중에서 오늘 입을 양복이 걸려 있었다. 히다못해 시퍼런 광채가 돋아나는 와이셔츠를 입고 군청색 바탕에 얇은 사선으로 붉은색의 흰 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메었다. 문을 열고 유선형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넓은 거실의 대리석 바닥 한 면을 자리 잡고 있는 대형 오디오 및 TV, 그 뒤 탁 트인 유리창, 밖은 아직 어둠에 쌓여있다. 스르르 열리는 자동문을 열고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이 늘어진 정원을 지나니 집 앞엔 돌고래처럼 유선형의 승용차가 이미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다. 탁 하고 차문을 닫은 사내가 재빨리 운전석으로 가서 앉는다. 그는 뒷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이 아늑하고 푹신함이 주는 풍요로움이란 차는 아직 밤을 채 벗어나지 못한 거리를 내달린다. 잠시 후 B호텔로 들어선 차가 미끄러지듯 현관 앞에 멈추자 호텔 직원이 달려와 문을 열어준다. 나오셨습니까? 이미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회사 임원들이 젠걸음으로 다가와 인사를 하였다. 회장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마치고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를 지나치다 그는 흠칫 뒤를 돌아보았다. 옆을 스치고 지나간 중년의 남자.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았던 진행자였다. 넓은 홀 안에 비치된 수많은 원탁 테이블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착석을 하여 조찬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다른 그룹 혹은 학계나 정계 인사들을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는 중이었다. 화려한 조명이 조금 전 안락했던 몸의 느슨한 세포를 전부 일으켜 세우자 긴장감이 몰려왔다. 그가 안내된 곳은 식장 맨 앞 좌석, 그것도 연단 아래 정중앙이었다. 하필이면 그러나 불편한 내색 없이 자리에 앉았다. 원형 탁자 맞은편에 반백의 회장이 잠시 뒤를 돌아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 강렬해 그는 앞에 놓인 그라스의 물을 한 모금 마셔야 했다. 잠시 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다. 인사드리지. 이쪽은 K그룹 회장님.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대학교 교수님. 회장이 소개하는 사람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희끗한 반백의 인사가 반갑게 악수를 청해왔다. 오, 이분이 바로 회장님의 후계자이신 박재선 상무님이시군.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되겠군요. 희끗한 반백의 인사가 반갑게 악수를 청해왔다. 바로 조금 전 식장 입구에서 보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회장이 소개하는 사람들과 인사와 악수를 나눴다. 지금부터 4월 최고 경영자 조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계 교수들과 외국에서 초청된 국제경영 전문가 몇몇이 차례대로 연사로 나와 국제무역 시장의 흐름과 동향,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시작되었다. 길고도 긴 2시간여 동안 그는 서빙된 빵과 차를 마셨다. 그리고 식사까지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우아하게 먹었다. 마음 같아서는 체면 치레 없이 후딱 먹어치우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몸에 밴 것처럼 결코 서두르지 않고 주위 사람과의 분위기를 고려한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따라해 보지만 지레 눈치만 보인다. 천장과 연단 정면에 배치된 강렬한 조명이 그대로 투과되어 눈을 부시게 하는 그라스의 물을 보며 그는 천천히 그리고 세련되게 탁자 위에 빵과 수프를 먹었고 이어 차를 마셨다. 이태리제 수제 양복에 고급 양주, 시계와 구두,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후사스런 생활을 꿈도 꿀 수 없었다. 언제나 가난했던 삶이 그의 전부였으니까.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 남은 집과 가족도 모두 잃지 않았던가. 박재선으로 살아간다는 것, 굴지의 지그룹의 차기 후계자란 호칭에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한 달이란 세월이 자신을 탈피시킨 체면과도 같은 생활의 변화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호화로운 저택, 그리고 맛난 음식과 과일들, 고급스러운 옷, 비록 일주일에 2번 정도 회사에 출근을 했지만 그가 하는 일이라곤 잠시 자신의 집무실에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퇴근을 하는 게 전부였다. 진짜 박재선은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 그러나 그에겐 집과 회사 이외에 다른 곳엔 마음대로 돌아다닐 자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불편함이 아닌 마음의 평화로움이라 하는 게 옳을 것 같았다. 몸과 마음은 이미 주변 여건에 자연스레 동화가 되어버렸다. 나는 박재선이다. 가난도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것도 지하도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웅크리고 선잠을 자야 했던 기억도 차츰 멀어져 간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애써 지워버리고픈 기억이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난 35년간의 기억을 송두리째 삭제시키고 싶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에겐 새로운 도전이고 희망이었다. 그래, 비록 언제까지 내가 박재선으로 살아갈지는 몰라도 이 순간이 끝나더라도 내겐 그들이 약속한 후사가 있지 않은가. 일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도 어딘가. 수억 원의 목돈이라면 평생 먹고 살 일은 잊어도 되리라. 무엇보다 이 달콤한 삶이 죽을 때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하다. 제발 꿈이 아니기를. 그는 앞에 놓인 명품 위스키 빈병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튕겼다. 벌써 2병째였다. 술 기운이 오른다. 이제 모든 것이 내 눈 아래로 보였다. 배평 넓은 집에서 맞은 또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단지 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처음부터 그와 함께 이 집에서 지내는 회색 양복의 사내였다. 그의 행동에 아무런 제재도 없었으나 사내의 눈빛은 언제나 그의 뒤통수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아 신경이 제법 쓰이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내는 아무 말도 없었고 그와 말동무도 아닌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2달이 지나가자 이젠
그의 존재도 의식이 되지 않는다. 그래, 그는 나의 기사이자 매니저. 흐흐. 아니면 비서쯤이라고 하지 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나섰을 때였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주유기를 차 뒤 꽁무니에 꽂아 넣었다. 중독성 있는 냄새가 코에 들어올 때마다 담배가 생각났다. 휘발성 가연 액체의 실화점이 담뱃재를 만나 하지 말아야 할 역할을 다하는 순간이 그려진다. 영화에서만 보아온 거대한 폭발 장면이 휘발유의 가연성은 운명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 운명이 곧 연소란 말은 아니다. 조심해 다루면 그건 가능성일 뿐이다. 가변성은 단 1%의 오차에서 시작된다. 0대 10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폭발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폭발의 기대치가 높으면 어쩌면 실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그는 하루도 못 버티고 그곳을 그만두었다. 그날 형은 병원에서 아버지를 모셔온 뒤 줄곧 닫고 있던 입을 며칠 만에야 열었다. 넌 참 쉽구나. 모든 게. 무슨 소리야, 형? 허튼데 시간 낭비는. 너는 꿈도 없어? 아버지 병원비, 내 학비, 내가 어떻게든 조달한다고 했는데 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난리야. 형, 이젠 현실을 똑바로 봐. 지금 이 모순이 우리의 현실이야. 빚에 쫓기고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원발의 오줌 누기 같은 거. 이젠 모두가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야? 난 지금도 포기 못해. 아버지도 너도. 형, 왜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어? 형 혼자 희생의 가치를 높여본들 아버지나 나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그 가치를 더 값지게 할 건 아무것도 없어. 혼자 짐을 짊어지겠다고? 진작 한계를 깨닫지 못한 내가 가증스럽단 말이야. 운명으로 받아들이랬잖아. 아직 기회는 있어. 뭘? 내가 고시 공부를 해야 하는 것? 운명이라면 이런 궁상을 떠는 지금의 내 모습이 운명이겠지. 똑똑히 봐. 형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일그러지고 있었다. 난 하루라도 바삐 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야. 지긋지긋해 정말. 그에게 공부는 이제 무용지물이었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앞에서 덜컥 겁이 났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술기운에 눈앞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온몸에 열꽃이 피는 듯하다. 한 손에 술잔을 들고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두 팔을 벌렸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 위에 꼿꼿이 선 채 뒤로 쓰러진다. 출렁이는 침대의 쿠션이 그의 볼을 몇 차례 스쳤고 그는 그럴 때마다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형은 진짜 바보였어. 몇 번이고 되낸 다음에야 그는 정신없이 잠이 들었다. 의식적이라도 지난 과거를 지우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술을 마시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이 풍족한 삶을 위하여.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회장의 호출이 왔다. 사내를 따라 회사로 들어갔다. 자네 듣자 하니 요즘 저녁마다 술만 마신다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 아들 역할을 할 텐가? 앞으로 점점 사람들을 만나야 할 기회가 잦아질 텐데 비록 자네 역할이 당분간이긴 하나 있을 동안에는 정계, 재계, 학계의 거물급 인사들과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닐 테지. 내겐 중요한 비즈니스인데 이런 식으로 망종을 하고 있다니. 이러니 근본이 없는 것들이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아침부터 화장실을 다녀온 그에게 회장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송곳처럼 내리를 두고두고 찌르고 있었다. 근본이 천한 것들, 근본이 천한 나.
하하. 아무렴 어때? 어차피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갈 건 아니니까. 난 내 몫만 챙겨가면 되니까. 박재선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 분명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 분명했다. 만약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가 빨리 돌아와 약속한 돈을 받은 뒤 혼자만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싶어진다. 쇼핑과 맛있는 음식, 호화로운 생활의 영원함. 오늘은 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내일 백화점으로 갑시다. 차를 모는 사내가 힐끔 백미러로 쳐다보는 듯 했지만 그는 머리를 뒤로 기대고 눈을 감았다. 또다시 꿈을 꾸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꿈,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로의 회귀. 꿈은 그렇게 그의 무의식을 현실로 바꾸어 놓곤 했다. 눈을 뜨면 이젠 행복한 현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왜? 그럴수록 그는 매일 술을 마셨다. 처음엔 처음 맛보는 현실을 만끽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욕망은 점점 보물선처럼 휘어져 마치 내시경으로 그의 내부를 샅샅이 훑어내듯 잊어가는 지난날을 헤집어 내곤 했다. 그런 꿈이 계속될 때마다 그는 옷이든 구두든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으며 그것을 달래는 수단이기도 했다. 어느새 3달이 지나간다.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는 방 한 칸이 어느새 사철옷과 정장 그리고 명품 구두로 가득 찼다. 그 중에서 그가 입어본 옷은 몇 벌뿐 나머지는 거의가 라벨도 떨어지지 않은 채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문득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든 것은 그때였다. 어쩌다 한번 회사에 들를 때만 사내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가서 단 10여 분 정도 머물다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 그에겐 그 이상의 자유도 없었다. 함께 얘기를 나눌 친구도 마음대로 갈 곳도 없다. forbidden. 그리고 can't. 처음엔 그냥 이 환경이 꿈만 같았는데 이젠 조금씩 그 환상의 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걸까. 이상한 것은 그럴수록 그가 꿈을 꾸는 날도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다. 형, 그리고 아버지. 그때마다 술이 그 애로움을 대신해 주었다. 그는 애로움을 기꺼이 받아 마셨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또 그는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꿈인 듯 생시인 듯 형이 부르는 소리에 얼핏 잠을 깼다. 그러나 눈을 뜬 순간 형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형은 왜 꿈에 나타나 나를 불렀을까?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속삭이는 소리. 예, 1시간 전에 잠이 들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거실 옆방에서 나지막이 들려왔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섬뜩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긴장이 밀려왔다. 사내가 방문을 살짝 열어 그가 자는 방 쪽을 살펴보고는 창가의 의자에 앉으며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방 안에 또 다른 사람이 보였다. 회사에서 몇 번 보았던 회장의 비서가 틀림없었다. 그는 잠자코 자는 체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살금살금 그의 방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예? 그렇다면 어제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쉿! 이미 비행기표와 외국으로 떠날 행선지까지 다 준비를 해두었으니 자네가 알아서 하란 말이야. 분명 말하지만 절대로 저놈에게 여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고 도착한 뒤 기회를 봐서 조용한 곳에서 즉시. 알겠나? 사내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다. 자신에게 주어진 무서운 음모를 실행해야 할 부담감 때문인지 그는 가끔 침을 삼키며 상대방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초겨울로 접어드는 방 공기는 예상외로 차가웠다. 마침 안개가
나지막이 사위를 덮고 있었다. 그는 집을 벗어나 반대편 강변도로 쪽으로 무작정 달렸다. 뒤를 돌아보았다. 그가 뛰어내린 창문이 여전히 열려 바람에 커튼이 밖으로 희적거리고 있었다. 다행히 아무도 뒤따르는 기척이 없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무작정 이곳을 벗어날 생각밖엔 없었다. 그들의 마지막 대화 소리가 깃전에 맴돌았다. 그렇다면 박재선 상무가 미국에서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신락 같은 희망마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셈이지. 그러니 이제 대리인도 필요 없게 되었단 말이야. 괜히 그냥 내보냈다간 헛소문만 날 수도 있으니 무슨 뜻인지 알겠나? 내일 새벽에 저놈을 공항으로 데려가란 말이야. 눈앞이 캄캄했다. 그럼 나를? 서둘러 그는 자신의 방문을 안으로 잠그고 사내가 통화에 신경을 쓰는 사이 창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던 것이다. 얼른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밤이 깊었는지 아니면 도심과 떨어진 곳 이어서인지 지나가는 차도 보이지 않는다. 급하게 대충 입고 나온 탓인지 차가운 공기가 몸을 파고든다. 잠결에 누군가 그를 부르던 소리, 그건 분명 형의 목소리였다. 만약 형이 꿈속에서 그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도새도 모르게 낯선 타국으로 끌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다. 저 멀리 택시 한 대가 돌아오자 그는 무작정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급히 차에 올라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로? 어디로 가야 하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고. 손님? 기사의 말을 몇 번이나 들은 다음에야 그는 말했다. 서울역. 형이 발견된 것은 꽃피고 새도 다 울고 간 4월 초 어느 날이었다. 강물이 풀리고 얼음이 녹아내리던 초저녁, 경찰서에서 온 연락을 받고 달려간 곳은 태화 강변이었다. 수양보들이 제법 연두빛 잎새를 떨어뜨리던 강가엔 자라난 풀들과 지난해 생명이 꺾인 자풀의 마른 가지가 뒤엉켜 있었다. 얕은 강가의 선이 길 건너 아파트와 빌딩, 그리고 교각을 지나는 차량들이 내뱉는 불빛이 잔물결 위로 어른거렸다. 시신은 가족들이 확인 후 인양하려고 물가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경찰의 말을 귓가로 흘리며 차가운 물 속으로 무작정 걸어 들어갔다. 물속 형형색색의 네온불 그림자가 발에 차여 긴 목을 꺾으며 뒤로 물러났다. 얕은 물가에 형은 반드시 누워 있었다. 형의 온몸에서 3달 전에 뚝 끊겨버린 시점이 멈춰 있었다. 10여 년을 형과 함께 해온 쑥색 점퍼와 색바랜 청바지가 그걸 말해주었다. 형의 얼굴은 바위처럼 커져 있었다. 점퍼 소매를 잡고 무트로 끌어올렸다. 울컥 형의 팔 어딘가로 몸에 갇혀있던 강물이 쏟아져 나왔다. 한겨울 동안 물속에 잠겨있다. 해동이 되면서 시신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보트를 타고 놀던 중학생들이 처음 발견을 하고 신고를 했다고 했다.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범행 단서나 알리바이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살이란 말입니까? 실족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정하기론 술을 마시고 강가에서 볼일을 보기 위해 서 있다가 발을 헛디딘 것으로 보입니다. 바지의 지퍼가 내려진 걸로 봐서. 밤차를 타고 디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반년 전 그가 처음 이곳으로 오던 바로 그날처럼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역사,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 그 속에 정체된 사람들의 허술한 모습들. 그들은 오늘 또 어디선가 밤을 설치고 또 끼니도 걱정하고 있을 테지. 지난 3달간의 공백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지하도로 내려갔다. 저 멀리 에스컬레이터 앞에 구부정한 자세로 손을 벌리고 서 있는 노인, 얼핏 고개를 든 노인이 그를 보고는 알 듯 모를 듯 미소를 짓는다. 무사히 돌아오다니 다행이군. 다신 못 볼 줄 알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잠시 후 노인이 전해주는 말을 들은 서경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작년 가을 사람을 소개해달라며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왔지. 대리인을 찾는다고 했어. 사례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내세우면서 말이야. 절대 비밀로 해달라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모 그룹 회장의 후계자가 될 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지병으로 인해 해외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더군. 그래서 자칫하면 후계자가 사라질 판이었는데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경쟁사에서 경영권을 뺏길지도 모를 급박한 상황이라더군. 또한 주주들도 반발이 심해질 건 뻔했지. 그렇다고 아흔을 앞둔 회장도 건강이 좋지 않아 언제까지 일선에 머무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리저리 후계자 대리인을 수소문한다는 말이었어. 아들이 다 나아 돌아올 때까지 말이야. 나이도 비슷하고 신체 조건과 외모까지 흡사한 인물을 찾더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더군. 그런 사람을 소개한 사람에게도 사례를 톡톡히 한다면서 말이야. 문득 피의 말이 떠올랐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의 부탁인데 말이야. 그렇다면 피가 나를 소개했단 말인가. 그는 곧장 공중전화 박스로 발길을 돌렸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니. 죽일 놈. 피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피는 얼마를 챙겼을까. 죽을 고비를 넘긴 그로서는 갑자기 피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운명은 우연을 가장해 나타난다. 삶의 가변성 내지 불확실성, 이미 지나간 그것의 확실성은 100%이다. 그러나 내일 미래의 것은 99%일 가능성, 그건 필연적인 과거와 우연적인 내일의 가변성이다. 그렇게 잠시 신기루 같았던 운명의 행선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문득 그날 밤 나를 깨우던 형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깃전을 스치며 지나갔다. 일어나, 일어나, 얼른!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